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영화에서처럼 5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곰곰 상상해 본 끝에 나는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무모해질 수 있었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몰랐기에 끝까지 가볼 수 있었다. 상처받을 줄 몰랐기에 돌진했고 실패할 줄 몰랐기 때문에 도전했다. 만약 살아갈 날들을 미리 알고 있었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웬만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기력에 빠져 우울한 날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 지 인생 앞에서 우리는 모두 초보다. 나는 올해 85세이지만 나도 85세는 처음 살아본다. 내일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라. 그것이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근호 지음, 메이븐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이화여대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며 화제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비롯해 모두 2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프롤로그.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유일한 삶의 태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런 사소한 즐거움이 쌓여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된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감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다. 오죽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친구 의사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었을까.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내 친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그럼에도 후회의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이 크게 남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해본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도하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된다. 나이 들수록 좋은 것이 자유로움 아니던가. 아이들도 적당히 자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화급하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후회를 거듭하느니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단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랄,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유.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인생에는 즐겁고 기쁜 날, 슬프고 서러운 날보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루를 지겨워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루하루 작더라도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재미거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습관을 들인다. 춘천에 불편한 오두막이 한 채 있다. 우선 마을버스가 하루에 딱 3번 들어오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영 불편하다. 또 펑펑 쏟아지는 뜨거운 물이 없으니 샤워가 불가능하다. 정 씻고 싶다면 개울가에 나가 수건에 찬물을 적셔 대충 훔쳐야 한다. 취사시설도 변변치 않고 세제를 이용한 설거지는 금지다. 고구마나 감자를 쪄먹는 등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좋다. 화장실은 야외에 있는데 볼일을 보고 나면 재와 톱밥을 뿌려서 천연 거름을 만든다. 주변에 가게도 없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도 없다. 이곳을 만든 이는 소설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성각을 비롯한 풀꽃평화연구소 식구들이다. 별 생각 없이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며 사는 삶을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민박객들은 사소한 불편들을 감내하는 동안 뜻밖의 선물을 얻어간다. 새소리,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 온갖 풀벌레와 날벌레들, 개망초와 원추리 같은 풀꽃들, 깊은 밤 반짝이는 별빛, 도시에서 누리기 힘든 여유와 고요 등이다. 나는 1999년 최성각 선생이 환경단체 풀꽃 세상을 창립할 때 그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가 그가 춘천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불편한 오두막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식구와 찾아가 하룻밤을 묵었다. 과연 소설가의 낭만이 스며든 탓인지 아늑하고 포근한 집이었다. 돌아온 후에도 여행의 여운이 좀채 가시지 않던 어느 가을날 나는 불편한 오두막에 예약 메일을 보냈다. 80대 1명, 70대 1명, 60대 1명이 찾아가겠다고 하니 이런 답장이 왔다. 노인 3분이 오시는군요. 나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노인이 아니고요. 노인 안에 사는 철든 소년 셋이서 찾아갑니다. 우리 셋은 2015년 네팔을 함께 여행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어울리게 되었다.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한 우리는 이른바 건수를 만들어 서로에게 함께 하기를 권했다.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잃고 싶지 않기에 우리끼리 서로를 소년이라 부르며 키득거렸다. 철들지 않은 소년이라면 주변에서 꽤 난감해할 테니 철든 소년이 되자면서. 우리는 춘천을 거쳐 고성에 이르는 2박 3일 여행 코스를 짜고 춘천역에서 만났다. 여행 경비는 젊은이들 방식을 따라서 더치페이다. 익숙하진 않지만 흉내내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재미다. 저녁이 되어서 불편한 오두막에 도착한 우리는 밤이 깊도록 주인장과 어울렸다. 일상에서 벗어나 누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일까?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우리는 소년처럼 노닥거렸다. 이 오두막은 시로 지은 집입니다. 라는 주인장의 글귀처럼 그날 밤이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면 여행이든 공부든 봉사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좋다. 안 그래도 일상이 단조롭고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협소해지는 시기다.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사람을 찾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든 함께 하는 것이다. 여행을 가고 싶은가? 우선 동행을 구하자. 동행이 잘 안 구해지면 좋은 여행지를 찾아보자. 좋은 데 가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또 머리를 굴리면 전국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연락해보자.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누구에게 나눠줄까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 어쨌거나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마다할 리는 없는 법이다. 인간관계가 넓고 깊어서 외로울 틈이 없겠다면서 나를 부러워하는 이가 많다. 마치 내가 엄청난 인격자이고 인생을 잘 살아서 사람들이 절로 모인다고 짐작하는 듯하다. 하지만 나라고 해서 늘 사람이 찾아오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편이다. 비결은 절대 거창해지지 않는 데 있다. 거창한 것을 나누려고 마음먹으면 별로 나눌 만한 게 없다. 거창하게 함께 하려고 하면 늘 망설여진다. 차라리 내가 당장 하려는 일,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하고 나누는 게 나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부담이 적다. 서로 부담이 적어야 다음에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다.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나누기에 좋은 것, 좋은 시기는 따로 없다. 바로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나눔이다. 그리고 나눔이야말로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 외롭다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떠올리고 행동해 보라. 절대 거창해지지 말라.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할 것. 그 작은 시도가 몇 배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3년여간 단골로 드나들던 카페가 몇 달 전 문을 닫았다. 주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 꾸려가던 아담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직접 뜨개질한 소품과 직접 빚은 커피잔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 주인의 취향과 사람 냄새가 느껴졌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주인은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이 찻집을 운영했는데 다시 살던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무척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 3년 넘게 이곳을 드나들면서도 카페의 이름을 몰랐다. 대충 언덕 입구 하얀 집이라고만 설명해도 다들 잘 찾아왔기에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왕 문을 닫게 되었으니 나는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카페 오코가 뭐예요? 까사 드 지나예요. 까사는 스페인어로 집이란 뜻이고 지나는 제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주인과 나눌 이야깃거리가 더 풍성했을 텐데 나는 괜히 아쉬워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인도 내게 전부터 궁금했다는 듯 질문을 하나 던졌다. 선생님은 왜 늘 카푸치노만 드세요? 고백하자면 나는 커피엔 문외한이다. 의사가 된 후부터 정년 퇴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커피의 종류가 많아지고 메뉴판에 등장하는 커피만 20종이 넘어가자 내 정신은 혼미해졌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나는 그냥 계피가루를 뿌려준다는 이유로 카푸치노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도 오직 카푸치노만 마신다. 폐점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단골 가게의 이름. 고집스레 마시는 커피에 대해 계피가루가 들어간다는 것 말고 아는 게 없다는 사실. 왠지 모든 게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카푸치노 유래를 검색해 보았다. 카푸치노라는 이름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인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비롯되었다. 진작 알고 마셨다면 커피 맛이 더 아련했을 텐데 까사드 지나가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야 궁금증을 풀다니. 이제 카페의 이름도 알고 뜻도 알고 고집스레 마셨던 카푸치노의 유래도 알았는데 정작 카페는 문을 닫아버렸다. 젊은 날엔 이미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알았을 땐 이미 떠나가 버린 후라더니 이렇듯 모든 일은 서로 조금씩 어긋나게 마련인가 보다. 돌이켜보면 인생사가 대부분 그랬다. 당시에 필요했던 지혜는 늘 나중이 되어서야 얻어졌다. 아버지 노릇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이미 아이들은 다 커 있었다. 아내의 고마움을 깨달았을 때 아내의 머리는 하얗게 새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나이가 되어보니 어머니가 느끼셨을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알겠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함과 아쉬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텐데.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무엇일까?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한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감정은 모른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은 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면 미지의 내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감정이 인간을 분노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어림잡아도 수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힘들어 찾아온 사람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까지 환자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자 가지각색이었다. 물론 진단 기준이 있어서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조건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충족되면 확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신체적인 질병과 달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은 진단 기준만으로 확진하기가 쉽지 않다. 전생의 과정을 통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진단을 내리고 나서도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두고 깊이 고민해야 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당연히 일에서 오는 중압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일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되돌릴 수 있지만 하나뿐인 생명이 잘못되면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래 일한 의사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몇 명의 환자를 품고 산다. 그때 내가 다르게 판단하고 대처했더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내게도 그런 환자가 몇 명 있다. 한 번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우울증 환자가 외박을 나갔다. 워낙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착실히 했고 병도 호전되고 있어서 나는 외박을 허락했다. 물론 그녀를 데리러 온 조부모에게 외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시켰고 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재차 알렸다. 환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사차 외래에 들렀고 나는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건넸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환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며 딸의 외박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그 결정은 의사인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환자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그 일로 오래도록 죄책감과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았다. 환자 어머니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던진 섣부른 말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의 도의적인 판결에서 나는 죗값을 받아 마땅했다. 그로 인한 괴로움을 참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무결점의 인생은 불가능하다. 마음 먹고 남을 해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각해보면 삶 자체가 나와 세상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세상에 빚진 거 하나 없다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세상 덕에 존재한다. 그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공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지구의 다른 생명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많은 생명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상처 입고 소멸당했다. 살아가기 위한 선택의 결과로 누군가에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게 인간의 숙명이다. 나는 평소에 인연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 인연이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다. 밀그램이 좁은 세상 실험에서 밝혔듯 관계는 이리저리 칡넝꿀처럼 얽혀 있다. 얽힌 관계망을 타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내가 한 행동이 언제고 내게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하찮은 돌이라도 인연이 있어야 발뿌리에 차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하찮은 돌도 인연인데 하물며 사람의 인연은 말해 무엇할까?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성심껏 대하자. 특히 나이가 들면 무의식 중에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생각보다 세상 참 좁음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저지른 무례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 오랜 꿈 가운데 하나는 방을 스님들의 선방처럼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미니멀 라이프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활을 꾸려가고 싶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데 쓰고 싶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책에서 이야기하듯 소유보다는 존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내 방은 언제나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책은 탑처럼 쌓여있고 바닥엔 종이들이 널려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치워봐도 생활 습관이 단번에 바뀌질 않는다. 다른 수는 없다. 아깝고 번거로워도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할 수밖에.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떠나면 아이들은 더욱더 못 버릴 게 분명하다. 내 남은 삶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물건은 자주자주 버리는 게 좋다. 나이 들수록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단지 생활 환경만을 이루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사고도 복잡하고 산만해진다. 특별한 병이 아니더라도 사고 연상이 느려지고 생각의 회전이 둔해진다. 더욱이 기억의 결손과 맞물려서 사고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고 결과적으로 사고의 내용까지 잡동사니가 되어버린다. 노인이 묻는 말에 딴 대답을 하거나 말의 요지가 흩어져서 삼천포로 빠지는 게 바로 사고력 저하 때문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노여움을 타는 경우가 잦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단순하게 이해해도 될 일을 왜곡해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노인이라고 무시하느냐며 공공장소에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른 대접을 받겠다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이런 경우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특정 감정이 느껴지면 자동으로 증폭되고 행동화로 나타난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은 신체적인 현상을 동반한다. 즉, 감정이 격해지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상 신호를 넘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오래전에 절친한 친구의 문상을 다녀온 후 급사한 선배 교수님의 이야기다. 다른 문상객과 달리 선배님은 친구의 영정 앞에서 슬피 우셨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신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지병이 있었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나친 슬픔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지나치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 네팔 의료봉사 때 나는 기쁨이 넘쳐 주체를 못했다. 처음 의료봉사 때 참가했던 제자가 교수가 되어 그의 제자를 이끌고 네팔을 찾았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지 기쁘다는 표현을 넘어 환희, 황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런데 감정이 주체가 안 되자 혈압이 200을 넘어갔다. 가져간 약이란 약은 다 먹었다. 어떻게든 안정을 취하면서 관리하려고 했지만 네팔 오지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혈압 수치는 고공행진을 했고 카트만두에 돌아와서야 겨우 안정됐다. 나이 들면 희노애락 중 어느 것 하나 지나쳐서 좋을 것이 없다. 노인이 되면 감각기관이 점차 무뎌지는데 둔감함 덕분에 격한 감정으로부터 몸이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감정 조절은 일어난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감정의 폭발을 불러일으킨다. 화병이 대표적인 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뜻이다.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훈련이다. 즉 화를 느끼면 나 화났어 라고 말하고 서운함을 느끼면 나 서운해 라고 말해보라.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나중에 공격적인 태도로 표출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당연히 내 감정 정도는 헤아려 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알리지 않은 감정을 상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감정 조절의 첫 번째 열쇠다. 그 다음 감정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라. 화가 났을 때 단순히 화라는 감정만 일어나지 않는다. 푸대접을 받는 데 대한 슬픔, 연민도 존재한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휘를 찾으면 감정이 한쪽으로만 증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행함으로써 감정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한다. 나이 들면 맺힌 것을 풀고 싶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나쁜 감정은 털어내고 싶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듯이 쌓인 감정도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단순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와 표현하기다. 감정을 잘 읽고 잘 표현하면 앞으로도 크게 맺힐 일이 없다. 앞으로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면 꼭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할 일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